소리가 들리나요? 소리가 울려요? 그렇지. 지금도 울려요? 처음 라이브여서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직업 만족도가 궁금해요. 수련 한 2년차 때까지는 만족도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전문가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부터는 불만족스러웠던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달라서 좀 개인 차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만족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보고서를 쓰고 7시 정도 돼서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맨날 집에 오면은 바로 먹을 수 있게 뭘 만들어놔요. 계란이랑 고구마랑 치즈랑 양파, 견과류 이렇게 해서 빵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발라서 먹고. 벌써 수련철인가 봐요. 수련 그런가? 쌤 안녕하세요. 수련철이 왔는데 혹시 수련생 입장에서 신경과와 정신과의 장단점과 둘 중 어떤 수련을 더 추천하시는지. 신경과는 굉장히 좁고 깊게 배우거든요. MRI 영상이나 CT 영상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따로 챙겨서 공부하고 세미나 등록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경과에 갈 만큼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정신과가 신경과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과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많아서 병원마다 다르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그 병원의 환자분이 어떤지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과가 더 쉽고 어렵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는 건 의사의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환자 요청으로도 할 수 있나요? 환자분들은 사실 병원에 찾아오실 때 종합심리평가를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고 환자분한테 동의를 구한 다음에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 아동청소년은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오세요. 그래서 지능검사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맞나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점수가 더 낮게 나오지 않나요? 전화로 물어보시고 전화로 그냥 검사 예약을 잡기도 해요. 환자분이 받고 싶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받을 필요 없어요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심리에 관심이 많은 심리학 비전공자입니다. B군 성격장애에 관심이 있는데 그분은 병원에 자발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병원에 자주 오시는 편이긴 해요. 일단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면담이 굉장히 협조적이기 때문에 진단 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요. 오히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이거 내 이야기인 것 같다고. 그 중에 반은 성격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서 안심을 시켜드리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세요. 님이 탈심리는 생각 안 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지금에 와서 탈심리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 자격증 따는데 1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반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학부 때 조금 더 다양한 전공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탐색을 했더라면 임상심리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즘에는 탈심리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대학원 때 친구들이랑은 우리 이거 그만두고 카페 차리자라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만약에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내담자가 성격장애로 진단이 내려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담자에게 진단된 장애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우울증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약물 처방하고 병원에 계속 마라까지만 얘기하기도 하나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장애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오히려 예후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말씀 안 하시기도 해요. 유효한님, 심리학 공부하는 학부 4학년 학생입니다. 임상심리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할까 고민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딱히 좋아하는 일도 찾지 못했고 심리학도 단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으로 선택했는데 4학년이 되어보니 단지 재미만으로는 할 수 없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직종인 것 같아서 진학을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너무너무 공감돼요. 저도 재밌어서 선택했거든요. 재미있기도 하고 이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건 저도 4학년 때부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80-90%가 대학원 진학을 3, 4학년 때 선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 분야로 대학원 진학 중인 학부생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성인 대상 임상도 관심이 있지만 최근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임상심리 쪽도 관심이 생겼어요. 이후에 발달 및 성인 쪽 임상심리 쪽 일을 하고 싶은데 대학원 찾아보니 임상심리만 있는 것도 있고 발달 임상이 따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인도 하고 싶고 발달 임상도 관심이 있는데 어느 쪽을 지원하던 상관없나요? 사실 괜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쭙고 싶어요. 저도 아동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임상심리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동 청소년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발달 심리로만 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임상심리를 가시게 되면 처음부터 아동 청소년 절대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별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발달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와의 역동도 관심이 있다 하시면 임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에서 학부 다니시고 한국 들어오려면 서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꼭 들어오실 때 최대한 그 딘한테 부탁해서 서류를 많이 떼와야 돼요. 왜냐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연락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 오자마자 조금 귀찮더라도 번역 다 해놓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면접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임상 상담 심리 관련 일반 대학원에서 지원자를 뽑을 때 연구할 학생으로 뽑나요? 아니면 임상심리 전문가가 될 학생을 뽑나요?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맞춰 학업 계획서를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제가 지원한 학교는 연구할 학생을 뽑는 학교였어요. 봄쌤도 그렇거든요. 봄쌤도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찐 실험 연구만 하는 연구실이었거든요. 학업 계획서는 당연히 연구 관련해서 썼었어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구실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면 주간 하고 있는 뭐 연구 프로젝트, 논문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 연구실은 연구만 하는 곳이구나 라는 표지가 될 수 있겠죠. 은쌤, 봄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대학원 봄쌤이 선배였어요. 저보다 한 학기 선배였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교수님이랑 봄쌤이랑 저랑 또 다른 더 윗기수 선배님 이렇게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뇌파 검사, 거짓말 탐지, 생리심리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 돌려야 됐어요. 계속 상주했어야 됐어요.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딱 연차가 맞아가지고 사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모였다 하면 하는 얘기가 심리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희끼리 하는 심리 관련된 농담을 비전공자들하고 나눌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뭐 환자 흉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환자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결과 혹시 채점해 줄 수 있겠느냐, 상담 선생님 혹시 좋은 선생님 없느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할 거 임상심리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겸 유튜브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직업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그 이유로는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아하신가 봐요. 도대체 이 직업이 왜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퇴근하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 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병원에서 빨리 끝내고 집에서는 검토만 하자 주의예요.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을 잡고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낮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출근할 때 은행 업무 보고 우체국 업무 보고 뭐 사 먹고 마트 장 보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람.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상공 임상심리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요? 수련 준비 중인데 실기치기 너무 힘들어요. 저랑 봄쌤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올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 보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격증을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보건복지부 소속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소속된 임상심리 전문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저랑 봄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아니에요. 임상 장면에서 병원 수련을 1년에서 3년 동안 병원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증 2가지를 딴 거죠. 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기 쉽다는 뜻도 전혀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이제 공인된 기관에서 돈을 받으면서 임상 수련을 거쳤느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3가지 자격증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심리평가지나 성격검사지 만들고 연구하는 분야는 어떤 심리학 분야인가요? 심리학 분야가 아닌가요, 혹시? 심리 분야가 맞아요. 심리 분야가 맞고 심리평가지나 성격검사지도 심리 통계나 심리학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전공자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하고 심지어 임상 장면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평가지 회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임상심리사가 되면 아동, 노인, 성인 모두를 받나요? 원하는 분야가 성인이면 그것만 선택해서 성인만 검사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전문가가 되고 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병원 수련을 받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좀 제약이 있는 편이죠. 현재 논문 프로포절 준비 중인데 은쌤은 논문을 어떻게 쓰셨나요? 쓰신 논문은 바로 학회지에 투고되셨나요? 비전공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논문을 또 써내야 돼요. 석사 기본에 석사 졸업하면서 논문을 투고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대학원 때 투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수련생 때 투고를 했거든요. 수련생 3년차에 투고했어요. 심지어 자격증 시험 날짜랑 투고 날짜랑 겹쳐가지고 저도 엄청 고생했었어요. 투사 검사 봤었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나무 그렸는데 눈 바로 앞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몸통만 그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트렁크만 그리셨다는 뜻인 거죠. 단편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해요.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검사 하나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따는 것과 박사학위까지 따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대학원에 가게 된다면 저는 빨리 졸업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박사학위까지 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세요.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달라요. 나는 그냥 임상 장면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다 하시면 일단은 석사 졸업하고 바로 임상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박사까지 나오신 분들을 병원에서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나이에 맞게 석사 끝내고 바로 임상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개업 생각 있으신가요? 임상심리 전문가가 혼자 개업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개업 생각 너도나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개업은 검사 능력이나 상담 능력뿐만이 아니라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업하시려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임상심리사 관련해서 직업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하셨어요. 비전공자 분이신가 봐요.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장면이 달라져요. 평가를 하는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은 주로 병원에 계세요. 정신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필요를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도 계시지만 상담센터에 많이 계세요. 학교에도 많이 계시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나 다른 기업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심리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세미나를 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자문이 되겠죠. 심리 관련된 정보가 아예 없는 다른 직업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임상심리 임상심리 직업군도 있습니다. 3학년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긴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자격증 취득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른 자격증 준비하는 거. 별로 도움되지 않았어요. 도움되지 않았고 괜히 시간만 잡아먹었어요. 굳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하나요? 전공 단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정도여야 하나요? 아니면 영어 논문을 술술 번역할 줄 알아야 하는 수준인가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영어를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논문은 영어로 다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깊이 있는 영어 수준을 요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이 결과치가 유의하였는가, 가설이 성립하였는가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영어 논문을 술술 번역할 줄 알면 좋은 이유는 그냥 속도예요, 속도. 제가 심리학과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인데 교수님께서 2학년 때 심리검사 과목을 들어보기 전에 경험해볼 겸 심리검사를 미리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받아보면 좋을 만한 심리검사 추천해주세요. 요거는 무조건 종합검사죠. 많이들 오세요. 검사 오염되기 전에 받아보러 왔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검사나 상담을 받아보지 않고 전문가가 되어버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얻기도 전에 결과부터 알아버리는, 해석하는 방법부터 알아버리는 거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기왕이면 해석 상담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유튜브 때문에 임상심리에 관심을 더 갖게 된 비전공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이랑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비전공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마음이 항상 반반이에요. 후배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반, 우리끼리만의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자. 그리고 병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아마 봄쌤이랑 첫 라이브를 할 것 같거든요. 꼭 전공 관련 질문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놀러 오셔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질문도 주시고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